정치여담 야당 오늘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교 데뷔전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새 정부 첫 추경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자, 먼저 여당 의원이신 김한규 의원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군요. 오늘 국무회의 민생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안이 심의될 텐데 일단 멀게는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보편 지원에서 약간 차등 지원 쪽으로 혼합된 방식을 취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국무회의 이후에 공개가 디테일하게 될 텐데요.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 경기 지원 측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추가적으로 경제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이죠. 소비 진작 측면에서 모든 국민한테 주고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취약계층하고 일부 지방에 추가적인 금액을 지원한다라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요. 상세한 금액은 한 20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10조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해 예상했던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10조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거 자체는 이 경기가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20조 규모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손을 대실 예정인가요? 우리가 추경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원래부터 우리가 추경을 반대하고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국민 지원금을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 서민들 그리고 취약계층한테는 지원을 하되 전체가 다 주는 이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게 되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2020년도에 전 국민 지원금을 이제 지원했잖아요. 소비 이런 그 기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이게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전부 이 빚을 내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이제 국가 부채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는 증폭이 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 차원으로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자 하는 거죠. 네, 자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이 되는 대로 즉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최선호 논술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보니까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른바 채무 면제안이 좀 들어있더군요. 자 그렇다면 뭐 올해 빚 못 갚아서 힘든 분들 채무 면제해 주면 좋은 일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그동안 성실하게 어렵지만 빚을 갚았던 분들은 뭐냐? 뭐 이런 형평성 논란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서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엠바고가 걸려 있고 이래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이 아마 다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더라도 하나만 뭐 부채 탕감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실히 납부해온 사람들에 대한 지원안이 빠지고 이러진 않을 거고 아마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패키지 형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지원됐던 그 이제 뭐 정책 자금, 뭐 중소기업이나 혹은 뭐 소상공인이 받았던 그게 지금 한 4번에 걸쳐서 6개월씩 그 만기 상환이 연장되고 결국에는 2022년에는 3년을 아예 이제 상환을 유예해서 이게 돌아오는 9월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이게 47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아예 원리금 상환도 유예해 준 게 한 2조 5천억 되기 때문에 다 합치면 이게 5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50조 원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 규모가 실제로 이제 한계 상황에 빠져 있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악성 채무라 그럴까 이것인지 이건 좀 따져봐야 됩니다만 사실 이게 채무자 보호의 측면도 있고 이게 금융기관의 부실이라든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난 대선 때 이제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아마 이번 추경에 그 얘기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까지는 가지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아마 소규모 어느 정도 규모의 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악성 채무 어느 정도 규모를 탕감까지 포함하는 네. 그런 안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 대한 지원안 이게 아마 같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추경안이 정부안이 의결이 되면 국회로 와서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될 텐데 자, 문제는 지금 그걸 통과시킬 법사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니, 예결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는 통상적으로 국회가 개원하면 2년 임기로 여야 협상을 합니다. 전반기, 하반기. 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법사위원장을 저희 민주당이 맡기로 했었던 건데요. 근데 예결위는 1년씩 하는 게 이제 관행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과정에서 추경을 한 30조 정도 공약을 하셨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하자는 것 자체는 동의를 하신 거라서 저는 예결위 구성에 국민의힘에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다른 상임위원장을 바꾸는 문제는 양당 간에 협의했던 부분도 아니고 네. 분명히 2년 동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했는데 정청래 의원님이 당대표 출마하는 이런 사정으로 법사위원장을 내려놨다고 해서 이거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추경을 반대한다? 네. 이 부분은 좀 발목 잡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 발목 잡기. 이제 발목 잡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법사위원장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겠어요? 저는 안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네. 집권당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이제 다수당이고 또 그 거대 의석을 가지고 네.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좀 통 큰 정치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 법사위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는 단원제지만은 상하원으로 치자면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법사위원장을 하나 주게 되면은 네. 좀 서로가 균형과 견제 그리고 민주당이 바라볼 수 없는 놓칠 수 있는 것을 또 야당이 거기에 견제해주고 또 건전하게 또 토의하고 논의하면 좋겠는데 네. 제 생각엔 아마 민주당에서 양보는 안 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제 예결위 부분은 우리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좀 빠른 조속 시일 내에 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절차에 들어갔어요. 민주당도 절차에 들어가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경을 할 건 하고 또 같이 논쟁할 거는 논쟁하고 또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해야지 여기에 어떤 뭐 발목을 잡을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최선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제 코로나19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네. 겪고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맞지요. 국가가.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듯이 세금도 지금 적게 거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정말 성실히 이자를 어렵지만은 이자를 납부해가면서 장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또 커버를 해줄 것이냐. 또 계속해서 이러한 것이 반복이 되면은 뭐를 해주지 이게 도덕성 해이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이제 예결위가 구성이 되면 논의하고 또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네, 그러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은 정말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우리가 대결 구도로 왔지 않습니까? 네. 지난 1년 동안을. 그래서 이제는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자, 통 큰 정치로 한번 과감하게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또 새로 신임 원내대표가 해서 뭐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의논하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유연성을 좀 가져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 네, 아니 소상공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덕적 해이 이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채를 코로나 이후로 한 5년이 되고 있는데 상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분들이 갚을 재산이나 능력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부채를 껴안고 사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는 본인으로선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잘못도 있지만 경기 침체라든지 국가적인 전체 상황 때문에 이분들에게만 개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른 국민들께서도 좀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동의를 했으면 좋겠고, 통 큰 정치를 하려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원내 지도부에서 서로 주고받을 게 있을지는 한번 협의를 해보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정부의 추경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죠. 자, 장관을 비롯해서 이 강요의 추가 인선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최선호 논술위원. 예. 일단 국무총리가 지명된 이후에 굵직한 추가 인선이 없는 상황인데 일단 총리가 재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아마 처음에 네. 2주 전, 뭐 2주밖에 안 됐네요. 네. 보름밖에 안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할 때,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전 정권에 있었던 네. 위로 당시 이제 총리 대행이 재정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장관들을 빨리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장관들을 지명했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왔어요. 네. 이주호 이제 총리 대행이죠. 이렇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방식을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고 네. 지금 이미 10일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갔기 때문에 20일 안에 이제 인준을 해야 됩니다. 인준까지 맞춰야 되는데 그게 29일이잖아요. 29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다음 주 후반 27일 정도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러면 다음 주 후반 네. 다음 주말 정도에는 아마 그 인준이 맞춰지게 되면 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국민 추천제가 네. 사실 이제 국민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지난 월요일에 16일에 일단 추천이 마감이 됐고 됐죠. 7만 4천 건 정도 나왔는데 이 추천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별해서 반영할 거 반영하고 답을 또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 주 후반 정도에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마평은 지금 뭐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마평 한번 해볼까요, 그럼? 다 알고 계시지 네. 않을까요? 저보다 아마 여기 계신 두 분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유력하게 거론되는 강요 후보들이 있습니까, 여당에서? 네, 여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은 검증 서류를 내기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부 조직 개편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부분을 지금 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게 되면 이 작업도 7월까지는 마무리되고 그때 장관이 임명되는 게 맞고요. 여성가족부의 경우도 확대 개편을 하자,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자라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TF를 새로 만들었고 그렇죠. 그 안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인선하고 같이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빨리 하면 좋겠지만 이게 헌법 때문입니다. 헌법상 총리가 국무위원 그렇죠. 재청권을 갖고 있어서 사실 실질이라고는 좀 안 맞죠.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총리에게 추천하도록 권유를 하는 형식이어서 그렇죠. 언젠가는 헌법 개정할 때 실질에 맞춰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조 지금 총리 대행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전 정부에서 임명한 강요들이 무조건 업무를 관두지 않으시고 이 정부에 협력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6월 말 7월 초에는 대부분의 강요에 대한 임명 제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주로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지금 난항이 좀 예상됩니다.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가 증인 명단에 포함되어야 하느냐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을 넘어서 자녀의 고교 시절 교회 활동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입니까? 국민의힘이 새 정부 흠집 내기로 국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김민석 후보자 민주당은
의혹을 소명하기는커녕 전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라는 등 감성파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대학교에 유학 중입니다. 이 비용의 출처를 물었더니 후보자 본인께서 전 부인께서 교육비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료만 확실하다면 굳이 전 부인을 청문회에 부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증명은 못하고 오히려 뒤로 숨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숨는 자가 숨기려고 하는 자가 번임입니다. 네, 자 김한기 의원 일단 전 배우자까지 청문회에 안 나오게 하려면 자료를 내면 될 것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왜 자료를 안 내죠? 아니, 무리한 자료 아닐까요? 왜냐하면 전 부부간의 네. 통장 내역이라는 건 결국 양육비나 아니면 위자료를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는지 당사자 간의 약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혼은 왜 했느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것까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무나 사생활이다. 네, 그리고 이제까지 어떤 장관이나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전처를, 전 배우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른 적이 있었나 한번 여쭙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재산 형성 과정이나 아니면 뭐 부채에 대해서 어떤 상황으로 형성됐고 상환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그 과정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문제를 삼으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전 배우자를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거는 좀 도를 넘어서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김대식 의원 일단 이혼 이후에 김민석 후보자가 새 가정을 꾸린 상태인데 전 배우자까지 청문회에 나오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검증이 아니라 망신주기다. 뭐 이런 민주당 주장인데요. 망신 주기는 그거는 도에 넘어간 이야기고 네. 망신 주려고 하진 않죠. 그러나 이제 청문위원들은 자기가 기본적인 검증이 필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수익과 지출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그러면은 입증만 좀 해달라 하는 최소한의 저는 이 청문위원들의 요구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권을 잡아서는 인사, 행정, 재정을 하기 때문에 뭐 인사 문제 가지고는 가뜩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별로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네. 그러나 이 헌법에 이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사청문위원들이 기본적인 것은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수입이 5억인데 지출이 13억이다. 그러면 8억의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해명하고 요게 증빙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거지 전 뭐 부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망신주기다. 이거는 넘어 나간 것 같고요. 그런 점은 없다. 그런 점만 딱 구성이 되면은 이 청문위원회에서는 뭐 더 이상 전처를 부른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해명만 좀 잘 하면은 뭐 김민석 뭐 후보자가 네. 충분하게 지금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총리 후보자의 검증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맡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의 흠결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총리는 1인 지하의 만인 지상 아닙니까? 네. 사실상 이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 전반을 총 책임지고 그리고 나서 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 정도의 그 검증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는 좀 돼야 되고 네. 또 이 탕평이라든지 어떤 그 인사라든지 이것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에요. 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실질적으로 해명해 주면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문제는 거의 지금 대충 이해를 네.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잘 해결되면은 저는 뭐 청문회 통과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 여당에서는 총리 지명자 방어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방어 전략을 짜고 계시나요? 본인이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이제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셨듯이 네. 본인이 직접 김민석 후보자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희도 김민석 후보자가 24일, 25일 양일간에
국민들께서 제일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이제 재산 형성 과정, 그다음 소득과 지출과의 차이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전에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저희가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무리하게 뭐 낙마를 목적으로 지금 공세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선회하고 싶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자신 있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러니까 청문위원들하고는 상세한 내역들을 제공받고 설명을 듣고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위원들도 미리 얘기할 건 아닌데 뭐 별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저기 팩트 체크를 하나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이제 김 의원님께서 지난번 한덕수 청문회에서 청문회 동의를 해줬다 하는데 아마 청문회 채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문재인 정부 때도 정세균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었죠. 그분도 이제 청문회 채택이 안 됐고 이번에도 지금 현재 다수당이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고 철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우리가 뭐 어떨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이 모든 국민들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그 눈높이에 맞는 것에 좀 많이 벗어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김민석 뭐 후보자하고도 뭐 개인적으로 뭐 참 친하고 상당히 좀 제가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 할 때 민주연구원장도 하고 카운터파트너도 이렇게 일을 해봤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그 국민들의 알 권리는 충분히 이번 검증 기간에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십 건의 이거 요구 자료를 했는데 단 2건 정도를 뭐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청문회를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모르는데 성실하게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고 또 뭐 빚을 냈으면 빚을 냈다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굳이 뭐 반대할 필요는 없지요. 왜? 지금 현재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시간 아닙니까? 허니문 기간인데 충분하게 우리가 뭐 협조할 것은 해줘야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좀 국민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팩트 체크를 하면요. 이제 헌법상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지만 국무총리가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5월 20일 날 국회에서 208명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당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9명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상당수가 찬성을 했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허니문 기간이어서 당시에 회전문 인사라고 저희가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대승적인 측면에서 동의를 해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동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본인은 지금 각종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SNS에 글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유튜브에 나와서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소금 처리는 당연히 그런 경우는 중앙당에서 해줘야 맞죠. 정치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장난을 친 거예요. 그땐 제가 뭐 신용 상태도 안 되니까 누가 신용 불량자였다면서요. 때문에 1,000만 원씩 14사람한테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할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일단 계속 중과상이 되니까 감당을 못 하니까요. 왜 영수증이 똑같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동일한 이자 그때 이자를 후하게 쳐줬어요, 제가. 네, 자 최선원 논설위원. 일단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그 의혹의 논리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번 돈과 쓴 돈, 그러니까 나간 돈이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설명을 못 하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게 뭔가 불법 정치 자금 아니냐? 돈의 성격을 불법 정치 자금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설명이 미진하긴 한데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는 그게 아니라 사인 간의 어떤 채무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24일, 25일 청문회 때 그 부분 설명해서 이게 설명이 되면 넘어가는 거고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좀 시끄러워지겠죠. 두 분 아까 대화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
김민석 후보자의 지명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국정의 단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정말 결정적인 뭐가 나오지 않는 한 그냥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쟁점인 것 같다. 그리고 논리 구조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저는 오히려 글쎄요 이제 SNS 해명하는 것도 그렇고 저기 뭐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그 김민석 후보자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을 조금 키운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네. 프레임을 조금 바꾸려고 하면서 이제 정치 검찰에 대한 불신 이걸 좀 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까지 갈 일 아닌 것 같은데 조금 키운다. 특히 뭐 부모가 자식도 없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 그걸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해명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을 건지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 민주당에서 반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주진우 의원 문제도 한번 잘 따져봤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도 해명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들 생각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민석 후보자나 민주당 쪽에서 앞에 국민의힘 그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있다고 해서 상대를 야당 의원들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을 보고 있는, 이 다툼을 보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내서 조금 자세를 조금 진솔하게 낮춘다면 네. 그렇게 커지지 않을 문제를 조금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최선호 논설위원 얘기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젊은데 재산이 뭐 벌써 70억이나 되냐. 그리고 또 뭐 가슴을 살된 아들이 예금이 왜 7억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객이 지금 전도됐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청문 이혼을 청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대상자는 김민석 이제 총리 후보자예요. 이제 이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뭔가 조금 이게 이 공수가 좀 바뀌었고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네. 보는데 물론 주진우 의원이 어떤 과정이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또 저 재산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해명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고 아까 우리 우리 최선호 해설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우리 김민석 후보가 네. 지금은 조금 충분하게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네. 청문회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하면은 오히려 더 판이 더 커질 수가 있다. 네. 또 일부 국민들은 이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용하게 있다가 충분하게 그러한 몇 가지 제목만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가장 지금 핵심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민정수석도 지금 후퇴를 했는데 총리까지 이게 네. 낙마가 된다? 이러면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뭐 자중자애라는 말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청문회 때 와서 네.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것을 좀 제가 부탁하고 싶네요. 네, 자 김한규 의원. 그렇긴 한데 사실 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거는 여론 때문이죠. 인사청문회 하기도 전에 낙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론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 더 버티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인사청문회가 24, 55일 한참 뒤로 잡혀져 있어서 그동안은 주진우 의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의혹 제기를 하는데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니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정치를 하는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본인이 직접 해명해서 여론이 악화되는 걸 막아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제가 김민석 후보가 이제 퇴수일기라는 책을 예전에 쓴 적이 있는데 정치를 하기 전에 봤어요. 이분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 근데 정치인들은 낙선을 하면 삶이 완전히 좀 달라지거든요. 이분이 거의 2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국회의원을 계속했으면 지금 원내 최다선인데다가 아마 재산도 주준위 의원만큼까지는 안 됐어도 10억 이상은 됐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야인 20년 생활의 기록이 국회 재산 2억이다. 재산을 많이 못 본 게 무능력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 돈을 많이 빌린 것도
사실 은행에서 받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직업이 없기 때문에 신용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변에 1,000만 원씩 여러 사람한테 빌린 건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정치인들한테 돈을 빌려주느냐 하는데 정치인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명하는 24일까지 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네, 뭐 청문회 전이라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나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석 후보를 아끼는 입장에서 네.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총리가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됐잖아요. 네. 이런 입장에서 지금 너무 앞서가면은 국민들이 오만과 교만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뭐 미리서 업무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 네. 지금 청문회 하기 바쁜데 업무 보고 받고 뭐 하고 지시하고 이것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비추는 건 모습으로서는 안 좋다. 내가 김민석 후보자를 네. 아끼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일단 뭐 청문회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니까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인데요.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뭉개려다가 논란이 일어나니까 질끔질끔 제출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올곧은 길을 걸어왔다 하기 때문에 무슨 걸릴 그런 개인적인 정보로서 뭘 제공하고 또는 의도적으로 숨겨야 될 것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자료 제출을 일부 누락하고 지어놓은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뭐 있는 대로 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아마 혹시나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표현상 문제가 있어서 까탈이 잡힐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일부 내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었다는 걸 들어서 가급적 다 내라 모든 걸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는데 그게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자 오늘 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이종석 후보자의 대북관을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주파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20년 전에도 한쪽에서는 이른바 보수적인 데서는 자주파라고 저 비난했고 진보적인 데서는 동맹파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차피 국익을 따라서 대통령 모시고 일을 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되고 우리 원장님은 성향이 너무나 친북적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뭐 본인은 부인하시겠죠? 예. 우리 정보 원장님은 굉장히 친북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을 때 우리 국가정보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친북적인 건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말을 쓰면서 좀 적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남북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 종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 실용과 실리를 통해서 국익을 챙겨왔던 거 아닌가요? 네, 자 김대식 의원, 이 송원석 의원이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한테 국정원장 되면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가 될 거다 이렇게 걱정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약간 좀 심한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저도 듣기로는 좀 그런데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이종석 지금 후보자는 제가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하면서 했는데 상당히 올곧게 살았어요. 네. 학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뭐 재산 문제 이런 거 보면 청렴하게 살았는데.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자주파냐 동맹파냐 어떤 뭐 국익만 보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의 지금 현재 1년에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간첩법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이런 현안 문제를 놓고 상당히 그때보다는 굉장히 유연성을 좀 가졌다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통일부 장관 했고 이렇게 네. 하고 또 북한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 6번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송원석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걱정하는 투. 네. 또 그렇게 던졌을 경우에 어떤 반응이 나올까에 대해서 지심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우리 청문위원 한 분 한 분의 언어의 그걸 가지고 네. 토를 달고 이거 한 것은 A도 아니고 네. 제가 그건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대공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이 정보 유출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을 했고 또 이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필드와 이론이 겸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문회에서 우리가 반대한다 해도 뭐 통과될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 네. 저는 이종석 후보자가 정말 이제는 네. 이 충분한 국가관을 가지고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이 대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네. 그 중심을 잡고 국익의 어떤 분야가 우리가 우선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좀 따져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송은석 의원이 신임 야당의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 자기 색깔을 드러내려고 했던 얘기 같아요. 저게 인용될 걸 틀림없이 알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색깔이 드러난 게 문제인 네.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선 지고 나서 뽑은 원내대표가 결국 종분론을 주장하시는 분이 대표가 되고 그분이 취임하자마자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민주당에서 지명한 이 국정원장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시대착오적인 논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실 것 같고요. 오늘 지금 후보자가 나는 실익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 공직을 맡기 전에는 약간 이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장관을 하고 그 사이에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현실을 되게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국정원장으로는 가장 적임자고 본인이 뭐 자주파, 동맹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본인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북 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북한도 조직 개편들이 있고 사람들이 바뀌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북한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단절돼 있어서 네. 어떤 정치적이지 않은 논의도 지금 완전히 다 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감시 감독하면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우려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종북 얘기는 조금 지루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루한 종북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바로 김건희 여사 이야기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인지했을 수도 있다. 이런 정황이 담긴 녹음을 검찰이 최근에 확보해서 논란이죠. 자, 지난 4년 동안 못 찾았던 증거들이 왜 재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이 녹취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을까? 이거 좀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찾았다라는 의문이 들죠.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혐의를 입증하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수사를 막았다거나 아니면 검찰이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는지도 자연스럽게 관련 사건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이 특검을 통해서 확인되기 전에 검찰에서 알 수 없었던 증거를 이제야 어떤 사정으로 입수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아니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검찰이 4년 동안은 뭐하고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20일도 안 돼서 이렇게 찾아내는지 이렇게 수사력이 좋은 검찰인지 몰랐다라는 평가를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김대식 의원께서는 김건희 여사한테 한때 국모였던 분이라고 했다가 지금 혼이 나고 계시잖아요. 얘기부터 좀 해명하고 가시죠. 아니 사실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내재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국무고 퍼스트 레이디고 그리고 영분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속이 터지고 그러면 스트레스로 지금 병원에 입원까지 했겠어요. 그런 내재적 관점에서 저는 방송에 임팩트 있게 설명을 아주 임팩트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됐는데 와 이거 댓글로서 뭐 아주 뭐 이게 뭐 왕조 시대냐 뭐냐 네. 그렇지만은 그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제가 그런 용어를 쓰지 않겠다. 그러나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내재적 관점에서 이야기했다는 네.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4년 동안 없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쏟아집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왜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윤석열 정부 탄생하는데 0.00001%도 기여한 바 없습니다. 기여했다면 내가 한 표 찍은 것밖에 없는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뭐 광화문에 갔다든지 우리 의원들이 뭐 한남동에 갔다든지 법원 앞을 갔다든지가 아니고 자 공수처에서 경찰에서 해야 할 일을 공수처에서 하고 공수처에서 해야 할 일을 검찰에서 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헷갈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정확하게 법과 원칙대로만 집행을 해라. 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렇게 했으면은 벌써 이런 그 녹취 파일이 다 나왔어야 되고 다 이게 해명이 뭐 4년 동안 나왔어야 되는데 없다가 네. 갑자기 한 달 만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은 정말 이것이 알고도 못 찾았는 건지 네. 모르고 못 찾았는 건지 이게 국민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저는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여기에 임하고 네. 이런 부분을 해명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최선호 논술위원 일단 특검이 출범해서 예.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네. 지금 현재 검찰이 재수사 들어간 게 증거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일단 검찰이 굉장히 재수사 결정이 나오고 서울 고검이 수사를 굉장히 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원래 이게 그 뒤에 특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이게 수사가 부실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데 하는데 일단은 그 당장 어제 이제 저희 8시 뉴스에서 보도했던 것이 2차 주가 조작의 주범격인 김모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기존 진술하고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나 이 관계자들의 진술을 다시 다 불러서 새로 들을 겁니다. 그러면 주포라고 불리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모 그동안에 씨. 했던 진술하고 진술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김모 씨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김모 씨, 김건희 씨는 모르겠다.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였거든요. 네. 내가 뭐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녹취에 나오는 건 모르겠는데 블랙펄 쪽에서 뭔가는 뭐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블랙펄하고 했던 얘기니까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있는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씩 끝과 이제 짜여져서 네.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네. 조사를 해서 진술을 하나씩 달라지는 부분들을 잡을 텐데 근데 이제 과연 특검이 있는 상황에서 네. 기소까지 할지 아니면 또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어떤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청구를 할지 요거는 아마 특검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김건희 여사 지금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죠. 김건희 여사가 이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시점과 또 입원 시점이 또 맞물리면서 혹시 회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원 VIP실에 들어 누웠습니다. 검찰 소환을 거부하기 위한 꾀병입니다. 수족처럼 부리던 검찰과 경호처가 없으니 병원 VIP실을 건의산성으로 만들어 농성전을 벌일 작정입니까? 평소에도 이제 계속 우울증 약을 먹었으니까 평소에도 안 좋았고요.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뭐 고의 입원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제가 들어봤더니 우리가 이번 특검 잘 됐다고 그래요. 예. 털 수 있다. 예.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들이 너무 나오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하자. 네. 우리 변명도 되고 잘 됐다. 이렇게 아니, 말도 하고요. 네, 자 김한기 의원. 네. 일단 꾀병 아니냐 뭐 이런 게 민주당 네. 주장인 거죠.
아플 수는 있죠. 우울하시겠죠. 당연히 우울하겠죠. 대통령 자리에서 남편이 내려오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우울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우울증으로 입원한다라는 건 많은 국민들이 볼 때 회피성 입원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거고요.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거고 두 번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거를 정당한 사유로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우울증으로 뭐 일주일, 2주일 입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퇴원해서 출석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고 제 생각엔 한 일주일 이상 입원을 한다면 그 상태에서 체포영장 청구하면 법원에서도 아주 심각한 그 뭐 자살 그 시도를 했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영장을 발부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아마 단기간 회피하려고 저랬을 텐데 오히려 국민 여론만 더 나빠지고 재판부에서 영장 발부하는 부담을 오히려 줄여드는 이런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뭐 서정욱 변호사는 대통령 부부하고 친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다는데 김건희 여사 측근한테 오히려 특검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데 이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정욱 변호사가 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고 저 말씀만 토대로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뭐 잘 됐다. 이때 커리어하게 한번 잘 해보자. 그래서 제가 어차피 특검이 이 수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억울하다. 뭐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다 와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이 기회에 뭐 털고 가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게 굳이 뭐 회피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수사를 받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 또 억울한 점이 있으면 그것도 해명하고 국민들 앞에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억울한 게 있으면 수사 받기 전에 지금이라도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는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하고 본인만 아는 건데 국민들한테 해명하려면 지금 공개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특검이 잘 됐다? 이거는 전 서 변호사가 스스로 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특검이 진짜 잘 됐다기보다는 특검을 이유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좀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맥락 아닌가 싶은데요. 특검이 그렇게 잘 됐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특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수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조금 더 좀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에게 소상하게 좀 설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를 좀 취했으면 합니다. 자, 일단 민특검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 3특검 가운데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검보 임명도 제일 빨랐고요. 그리고 근데 빠를 수밖에 없는 게 혐의가 16개예요. 그렇죠. 굉장히 바쁘죠.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그 이 대표 같은 경우에 최혜병 특검하고도 또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혐의 자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속도를 상당히 많이 낼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안별로 현재 검찰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뭐 서울지검에서도 그 수사팀에서도 받고 또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검에서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속도를 빨리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이 변호사와 함께 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여담 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